반드시 한 권을 끝까지 통독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통독을 해도 세세한 내용은 대부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빠진 채로 읽는 걸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대충 여러 번 칠하다 보면 그 빈틈들이 저절로 메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가는데 필요한 걸 배워봅시다. 여기서 추가로 몇 가지 테크닉을 익히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독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핵심 정보를 찾아서 읽는 법이고, 두 번째는 부연 설명을 날리면서 읽는 법이 있어요. 제가 입시 공부를 하고 의대도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마다 글을 읽는 속도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고등학생 때는 저희 반에 항상 국어를 주어진 시간의 절반만 쓰고 다 풀던 친구가 있었고요. 재수할 때는 아무리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도 늘 만점을 받던 룸메이트 형이 있었어요. 또 의대에서 공부할 때도 글을 읽는 속도에 따라서 공부 속도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꼈고요. 저는 독해력이 가장 약점이었던 사람이어서 그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대학 와서도 독서법에 대한 책은 닥치는 대로 다 읽었고, 개인적으로도 이 주제를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이게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책을 완독하지를 못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이걸 한 페이지씩 이해하는 일을 900번이나 한다는 게 엄청 큰 인내력을 요구하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이런 책을 큰 어려움 없이 재밌게 완독할 수 있어요. 제가 엄청난 독해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글을 읽을 때 느끼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되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관점을 몇 가지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요. 오늘은 그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위해서 교재를 읽는 분들이나 자기계발용 독서를 하는 분들이나 비문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적용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과거에 제 독해 습관을 반추하면서 알게 된 것이기도 하고,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관찰한 사실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많은 학생들이 지금 글을 읽는 목적을 명확하게 모릅니다.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뭔지 나도 잘 모르는 상태로 글을 읽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글을 읽을 때나 궁금한 내용을 배우려고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니까요. 운동을 할 때도 살을 많이 빼고 싶은 사람과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과 근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다 운동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유독 글을 읽을 때는 이런 목적에 대해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필요에 의해서 글을 읽는 것과 수동적으로 주어진 글을 그냥 따라가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 요리가 있는 사람이 요리책을 보는 거랑 그냥 이 요리책이 유명하다니까 한번 읽어보자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읽는 목적이 뚜렷해야 남기는 것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문제를 먼저 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야 개념서를 어떤 각도로 읽을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독해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라면 기본서를 한번 정독하고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머리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문제집을 풀고 나서야 개념서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봐두면 개념서를 읽을 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날카롭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비문학 유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글을 다 이해한 뒤에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가장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전략이기는 하죠. 근데 예외가 없는 만큼 실행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런 전략은 독해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해서 글을 읽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독해 과정 자체가 좀 날카롭지 않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문에서 무엇을 뽑아내야 하는가를 알고 들어가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정보성 글을 읽으면서 감정을 느끼는 독해를 하는 겁니다. 글을 읽으면서 감정을 느끼는 것도 물론 훌륭하죠. 좋은 건데 내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함이라면 나에게 인상적인 문장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공감되는 문장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책을 읽을 때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나한테 공감되는 문장, 내 심금을 울리는 문장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읽으면 감정적으로는 풍족해질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 남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목적을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글을 읽기 힘든 원인 두 번째로는 책에서 중압감을 느끼는 게 독해를 힘들게 합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마치 책을 숭배하듯이 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책은 엄청난 글이니까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야겠다. 모든 문장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런 태도로 독서에 임해요. 책은 신성한 물건이니까 아무런 메모나 표시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많죠. 책을 굉장히 신성한 물건처럼 대해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오히려 독해를 어렵게 합니다. 사실 책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더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이든 간에 모든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는 나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뽑아내서 읽어도 그 책을 읽은 겁니다.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모든 문장을 완벽히 습득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책의 밑줄도 긋고 요약하는 식으로 메모도 하고 그렇게 책을 험하게 다루는 게 훨씬 독해를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이건 또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의를 들을 때도 강사님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모든 말을 받아 적어야 할 것 같고 그분의 모든 커리큘럼을 들어야 할 것 같죠. 그건 주객에 전도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이후에는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알고 강사님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강을 듣더라도 모두 다 듣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들어도 되고 하나의 강좌 안에서도 내가 약한 부분 위주로 들으면 되죠. 전체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기 힘든 부분만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강의만 골라서 들어도 됩니다. 강의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들어도 된다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맹목적으로 컨텐츠를 숭배하면 오히려 내 방향성을 잃게 되고 비효율적인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해를 어렵게 하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독서는 원래 불완전하다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책이든 완벽하게 읽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되게 불완전하게 읽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 책을 완벽하게 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읽는 건 효과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 권을 끝까지 통독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통독을 해도 세세한 내용은 대부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빠진 채로 읽는 걸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대충 여러 번 칠하다 보면 그 빈틈들이 저절로 메워지거든요. 한 번에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덜 힘들고 더 많이 남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뒤에서 실제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글을 읽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책을 너무 숭배하지 말고 적절히 이용할 줄 알고 한 번에 완벽히가 아니라 대충 여러 번 읽을 줄 알고 이거 세 가지만 잘 해도 초급자에서 중급자 정도로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가는 데 필요한 걸 배워봅시다. 여기서 추가로 몇 가지 테크닉을 익히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독해할 수 있어요. 무언가 텍스트를 읽을 때 효율을 높이는 관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정보를 찾아서 읽는 법이고 두 번째는 부연 설명을 날리면서 읽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핵심 정보를 찾아서 읽는 겁니다. 정보 습득을 위해서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방법이에요. 정보성 글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글을 읽는 목적은 그 핵심을 습득하기 위함이에요.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이 뭘까요? 글을 다 읽고 나서 그걸 잘 요약하면 핵심이 되겠죠. 근데 전체 문장을 다 읽지 않고도 핵심 내용을 먼저 찾아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에서 대놓고 중심 문장이 얘라고 표시해 주진 않지만 주변 정황들을 이용해서 누가 중심 문장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핵심을 찾는 방법만 해도 한 4-5가지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의 기법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약된 부분을 찾는 기법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테크닉들은 제 블로그 칼럼이나 책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에리 브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유명한 고전이고 고전답게 읽어나가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책의 구조가 입체적이고 논증의 호흡이 길어서 길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약된 부분을 먼저 찾으면서 읽으면 비교적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글을 찬찬히 읽기 전에 항상 책의 핵심 내용이나 주제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일단 이런 책은 서문에 책의 전체 흐름을 요약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블로그에서 내면 소통이라는 720쪽짜리 두꺼운 책을 읽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그 책에서도 서문에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해줬죠. 그런데 이 책은 안타깝게도 서문에 요약해주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훑어봤습니다.
처음에 목차부터 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단 이 책의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니까 자유라는 개념과 도피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일단 목차를 봤을 때 1장에서 자유를 설명할 것 같고 5장에서 도피를 자세히 설명할 것 같네요. 종교개혁, 근대인의 관점, 나치즘 이런 챕터에서는 개념을 적용하는 사례를 보여주지 않을까 추론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자유를 설명하는 1장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씩 읽어 나가기보다는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요약해주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런 책들은 각 챕터 마지막에 요약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은 대놓고 서머리로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저자가 간단하게 이번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요약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글을 많이 읽어보고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도 1챕터의 마지막 부분부터 훑어봤습니다. 어디 요약해주는 부분 없나 하고 찾아본 거죠. 다행히도 1장 마지막 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앞으로 더 나아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요약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뒤에는 당연히 요약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자가 직접 해준 요약이니까 가장 정확한 양질의 요약일 겁니다. 제가 일일이 읽어보고 요약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겠죠. 이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1챕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이 영상 취지랑 벗어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감사하게도 책의 주요 주제가 뭔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이 논의는 언제나 이 책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터인데 이 책의 주요 주제는 하고 설명을 해요. 당연히 이 뒤에 책의 주제가 뭔지 설명하겠죠. 문장이 좀 길지만 이게 책 전체의 주제라니까 고민하면서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데 부연 설명이나 예시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에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요약해보면 인간이 자유를 얻을수록 자신과 세계를 결합하거나 안전 보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죠. 이게 책의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안전 보장을 추구한다는 게 책의 제목에서 말한 도피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데요. 자신과 세계를 결합한다는 건 뭘까요? 이건 도피랑은 다르게 어감이 좀 긍정적이죠. 제가 책을 처음 읽을 때 했던 추론은 그래서 저자는 도피하지 말고 자신과 세계를 결합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추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추론한 게 맞는지 또 자신과 세계를 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걸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찾아보면서 독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고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일단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단 앞에는 없어서 목차부터 봤습니다. 책의 제목을 통해서 자유랑 도피라는 키워드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1챕터와 5챕터를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챕터 마지막에선 1챕터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또 책의 전체 주제도 알려줬어요. 주제가 도피하지 말고 자신과 세계를 결합하라는 거였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이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목차를 보면서 이 내용을 어디쯤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지 찾아봤어요. 자신과 세계를 결합하는 게 무슨 뜻인지 어디서 자세히 설명해 줄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접근하는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무턱대고 정독하는 과정이 없었죠. 계속 내가 뭐가 궁금한지 정하고 그걸 찾아서 읽고 또 다음에 찾아야 할 걸 정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답을 찾는 식으로 읽어 나갔어요. 저는 추석 연휴 때 이 책을 가볍게 읽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30분 정도 투자해서 먼저 핵심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내용을 메우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핵심을 찾아가면서 읽는 관점이 낯설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후적으로 읽는 과정을 조작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처음에 읽었던 순서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건 당연히 수험서를 읽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비문학 책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비문학 시험에서도 이런 요약된 부분을 활용할 때가 꽤 많습니다. 다들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방금까지 본 게 처음부터 핵심을 찾아서 읽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엔 반대로 불필요한 내용을 깎아내면서 읽는 과정이에요. 글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은 가볍게 건너뛰는 거죠. 필요한 정보만 담백하게 담아서 단조롭게 쓰인 글도 있지만 여러 화려한 표현이 녹아있는 글도 있습니다.
인문학 계열의 글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보여요. 또 과학적인 글에서는 실험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뭐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책을 처음 읽을 때부터 이런 표현이나 근거에 휩쓸리면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파악이 안 돼요. 처음엔 그래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끄집어내듯이 읽는 게 좋습니다. 보조적인 표현들은 날리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시를 좀 볼까요? 카를 융의 텍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이거 한번 멈추고 읽어보시겠어요? 정말 구구절절하게 적어놨는데 사실 정보는 한 문장이거든요. 경찰, 실험, 즉결심판소, 천국의 축복, 천사와 함께 춤을 춘다 이런 건 다 그냥 표현을 풍성하게 하는 장치일 뿐이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한다예요. 여기서 자기, 셀프라는 게 분석심리학 용어라서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그걸 몰라도 이 지문에서 핵심 정보가 이거라는 걸 뽑아낼 수는 있어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실험의 결과에 따라 심판소의 처벌을 받는 게 무슨 말일까? 천사와 함께 춤을 추는 건 또 무슨 말일까? 이런 걸 붙들고 고민하고 있으면 글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이런 부차적인 표현들은 중심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 보면 자연스럽게 딸려오면서 다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런 표현들을 다 날리면서 읽어도 돼요. 이번에 조금 더 수사적인 표현이 많은 글을 볼게요. 같은 텍스트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정말 추상적인 말의 나열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이런 지문도 수능에 나오면 어렵다고 정말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멈추고 읽어봅시다. 에롭스라는 게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머리도 없고 가여운 존재이고 땅으로 끌어내리지 못하고 쇠이고 비둘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사실 이건 꾸며주는 표현들이고 글을 이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여기서 중심 내용은 에로스라는 게 말로 똑 떨어지게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변명의 암시를 풍기는 어색한 미소의 도움을 받는다, 땅으로 끌어내려지지 못한다 이런 말은 똑떨어지게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먼저 붙잡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 바꿔치기를 많이 해서 표현을 복잡하게 하는 건 특히 영어 독해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방식인데요. 영어 독해를 할 때 이렇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날리면서 읽는 관점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은선진 강사님이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독해를 잘 하셨죠. 그 독해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줬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표현 자체를 넘기는 것 말고도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독해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제가 재작년쯤에 읽었던 책인데요. 되게 독특한 관점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모든 챕터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하나의 특성과 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 저자만의 논리로 논증하고 그 뒤에 통계 자료를 덧붙입니다. 거의 모든 챕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향 감각과 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치 성향과 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앙심과 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동성애랑 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지능의 역설이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통계 자료를 덧붙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말을 믿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쓴 거겠죠. 그런데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걸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책이 정상적으로 써졌다면 통계 자료는 당연히 저자 입맛에 맞는 걸 가져왔겠죠. 당연히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통계 자료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일지 뻔하고 또 이런 자료가 중심 내용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실제로 이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논리적인 논증 부분이랑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이랑 구분을 지어서 일단 처음 읽을 때는 저자의 주장 부분을 먼저 읽고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을 읽든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을 구분할 수 있으면 글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요. 글을 읽기 힘든 이유 3가지를 얘기해 봤고요. 독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테크닉 2가지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핵심 내용을 먼저 찾으면서 읽는 기법, 그 중에서도 저자의 요약을 찾는 기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차적인 표현이나 근거같이 중심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을 날리면서 읽는 방법이었어요. 이 2가지 방법만 적절히 사용해도 글을 읽는 게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모든 공부법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공부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제 공부법을 다 요약해서 넣어놓은 자료를 첨부해 뒀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